안녕하세요. 몸짓 읽어주는 여자 이상은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10번째 중에서 첫 번째 강의로 소통과 관계 언어, 몸짓 언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표정과 얼굴의 표정, 그리고 행동, 몸짓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10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소통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던 몸짓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전략적인 게 꼭 나쁜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나의 이 소중한 마음이, 나의 진실된 마음이 충분히 상대한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간단히 말해서 언어적 소통을 제외한 모든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언어적 소통을 제외한 모든 소통. 그러니까 말로 하는 언어를 제외했을 때 뭐 말투라든지 아니면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아니면 액세서리는 어떻게 했는지 뭐 향수를 뿌렸는지 공간은 어떤 색깔인지 또는 동선을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어를 제외한 모든 게 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보시면 키네식스, 제스처라는 것은 몸짓 언어, 팔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저 사람이 걸을 때는 어떻게 걷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준언어는 제가 말을 할 때 언어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목소리가 어떤지, 또 말투는 어떤지, 저의 말의 빠르기가 얼마나 빨라졌다가 얼마나 늦어지는지 이런 말투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용모,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헤어스타일은 어떤지, 향수를 어떻게 뿌렸는지, 메이크업은 어떤지, 액세서리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자, 그 다음은 접촉. 접촉은 얼마나 누가 어떤 식으로 오래 접촉을 하는지 또는 접촉의 강도 또는 빈도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시믹스, 공간은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거리라든지 환경을 어떻게 꾸미는지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는 시간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말 그대로 언어적인 내용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에게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메시지를 또 전달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메시지를 전달받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호감을 좀 전달하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네, 또 이제 나를 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처음 만나는 자리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모인 자리가 스터디 클럽이에요. 스터디 자리예요.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강연 그룹 중에서 제가 참석했던 강연 그룹이었는데 뭐 8주, 11주 이렇게 매일 아침에 매주 수요일마다 모이는 그룹이 있었어요. 첫 번째 주에 저희가 만나서 뭐를 하게 될까요? 여기 앞에 계신 분부터 나와서 자기소개를 시작합니다. 자기소개를 시작하면 자기소개를 한 번씩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한 순간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의 표정이 어떻게 돼요? 후회가 막 심해져요. 자기소개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다음 주부터 왔어야 되는데 막 이런 표정을 막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서 용기 있게 앉아 계셨던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순서로 앞에 나와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하시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분이 자기소개 하실 때 이거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듣고는 싶은데 못 듣고 있어요. 이제 왜냐 지금 너무 바빠요. 왜냐면 내가 이제 준비 못했는데 자기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저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었더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나 저 사람은 좀 인성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은 마음이 좀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기억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웃었는지 또는 표정이 얼마나 차가웠었는지 또는 한 번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다든지 이러한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떻다
라고 판단해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이 생각만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첫인상이 결정이 되는데 7초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케니와 마르커스 등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상대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해 버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소개를 할 때 안녕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기도 전에 저를 쳐다보고 있는 이분들은 이미 저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의 대화 또는 사회적 교류만 있어도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떤지 또는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사교성이 어떤지까지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우리의 행동이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능력을 표현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로젠탈의 실험입니다. 교사의 비언어가 교사의 인성과 강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실험을 했는데요. 교실에서 강의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촬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피실험자 분들에게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영상은 음소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분들이 앞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 영상을 소리가 나오지 않는 영상을 보면서 이 교사의 인성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주세요 라는 걸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음성이 나오지 않는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피실험자들이 그 교사에 대한 인성평가를 했죠. 근데 그 평가 내용과 교장들이 내린 교사 평가를 비교를 했더니 아주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사에게 내린 평가와도 일치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표정을 짓는지를 가지고 이미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궁금해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서 처음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운 언어가 뭘까요? 언어일까요? 비언어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운 언어는 바로 비언어라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느 분들도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자마자 엄마 수고했어. 15시간이 뭔 말이래. 내가 커서 효도할게.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그 조그만 아이가 태어나서 무려 엄마, 아빠를 부르는 데에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님 또는 다른 성인들의 얼굴 표정을 흉내내면서 학습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아들이 엄마가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혀를 이렇게 내밀면 아이도 혀를 이렇게 따라 내미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몇 년 전에 목포로 강의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KTX를 타고 가고 있었고 천안쯤 지났을 때 제 옆자리에 어떤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느라고 이제 노트북을 펴놓고 막 바쁘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 있던 그 아이, 엄마 무릎에 있던 아이가 기차가 미처 이렇게 출발을 하기도 전에 저의 노트북을 만지겠다고 손을 이렇게 뻗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순간 이제 뒤에서 막 긴장하는 이 스트레스가 쫙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아이는 막 저의 노트북을 잡겠다고 팔을 뻗고 있고 엄마는 땡기고 아이는 뻗고 엄마는 땡기고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엄마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이 몇 살이에요? 이랬더니 엄마가 아이 15개월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이가 좀 이쁘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엄마와 아이가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아이가 이제 엄마 무릎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신이 나서 있다가 손가락으로 어디를 막 가리키면서 에 이렇게 했어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그건 창문. 근데 또 아이가 에 그 엄마가 그건 까까 이래요.
전 또 옆에서 뭐 한번 웃어줘야 되나? 한번 미소를 지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또 엄마가 또 아이가 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건 또 장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딱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엄지척을 딱 하고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실사례를 지금 제 앞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그 후에 막 이제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더욱 재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엄마를 골탕 먹이는 장면을 본 거예요. 아이가 엄마 무릎에 앉아갖고 막 신이 나갖고 막 팔을 흔드는데 손에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거든요. 과자 봉지를 들고서 막 이렇게 흔드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떨어뜨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들고 있던 과자 봉지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제 느낌에 이렇게 딱 떨어뜨리더니 저를 탁 보고 씩 웃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제가 엄마를 탁 쳐다보면서 애가 말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에요. 말은 못하는데 그냥 감으로 알아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엄마한테 일렀어요. 네, 아이가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봤는데요. 떨어뜨리지 마라고 하셨을 때 저를 딱 쳐다보고 탁 떨어뜨렸어요. 그리고선 씩 웃었어요. 라고 MSG를 조금 쳐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막 웃으시더라고요. 못 알아듣는데 감으로 해요. 감으로 장난을 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원래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말도 하지 못하지만 어조를 바꾸기도 하고 표정을 짓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엄마와 아빠와 소통을 했다라는 것이죠. 밥을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화장실 기저귀 갈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나 지금 너무 아프니까 당장 들쳐오고 병원으로 달려가 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생명과 관장된 그런 메시지까지 아이들은 비언어를 통해서 전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소통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유치원을 가기 시작하고 정보 전달을 하기 시작했죠. 이름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어디에 사는지 이야기하고 돼요, 안 돼요를 정확하게 본인의 생각을 언어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게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표현을 점점 잊어가고 언어의 비중을 훨씬 더 높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성인이 돼서도 이미 끊임없이 비언어적 메시지들을 생산을 해내고 전달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사회적 맥락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언어적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활동들도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회적 지위에 올라갔을 때 또는 때와 장소에 맞는 곳에 갔을 때 우리는 그것에 맞는 말투를 쓰고 맞는 언어를 사용하기 원하지만 동시에 그것과 맞는 행동, 태도를 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이 무언가 예의가 바르지 못하다, 인성이 바르지 못하다, 태도가 불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안다는 것은 상대의 비언어적 사인을 잘 인지하고 해독하고 그에 맞는 감정을 잘 표현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미국에서는 이미 2009년부터 무려 30만 달러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세계적 지도자의 15명 세계적 지도자의 바디랭귀지 진단 몸짓을 다 분석하고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책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의 몸짓과 행동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물론 그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 만난다면 다른 나라에 가서 정상들과 만난다면 그 정상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 또는 긴장을 했거나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했을 때 또는 거짓말을 했거나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그렇지 않은 척을 하려고 할 때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 어떠한 행동들이 관찰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이뿐만이 아니라 몸이나 표정, 그들이 입고 있는 옷, 다양한 것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비언어나 몸짓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역사는 좀 짧습니다. 1950년대 초에 버드 휘스텔이 키네시스라는 학문으로 이제 체계화를 한 거예요. 몸짓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1979년까지 29년 동안 제스처에 관한 도서는 딱 6종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1년에 아담 캔든의 제스처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에서는 아담 캔든이 사람들이 발화를 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손을 움직이는 모습, 또는 어떤 거를 지시할 때 움직이는 모습,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느 단어에서 손을 움직이는지, 고개는 어떠한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분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정리해 놓은 도서였습니다. 네, 에크먼과 프리스는 제스처를 4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에크먼과 프리스는 굉장히 저명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강 동안 이 에크먼과 프리스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자, 제스처를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보시면 상징적 제스처, 그리고 설명적 제스처, 조절적 제스처, 적응적 제스처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상징적 제스처라는 것은 언어적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화 독립형 제스처라고도 하는데 발화 독립형이 무엇이냐? 발화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언어를 대신할 수 있는 몸짓. 그러니까 그것도 오케이 라고 얘기하거나 엄지척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오케이는 엄지척은 말을 하지 않아도 좋아.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몸짓 단독으로도 어떤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상징적 제스처라고 하고요. 이 상징적 제스처는 보통 이렇게 오케이 사인이나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명적 제스처는 언어와 함께 사용이 되고 언어를 보충하거나 강조하거나 반복하는 데서 사용을 합니다. 언어를 설명하는 제스처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일반적인 게 길 설명할 때 좌회전하시고 왼쪽으로 가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2번 꺾으시면 돼요. 왼쪽으로 가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2번 꺾으시면 돼요. 이렇게 말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강조하거나 반복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설명적 제스처입니다. 조절적 제스처, 조절 행위는 말 그대로 상대와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조절하고 측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손짓을 사용해서 누가 발화를 할 건지 발화자의 순서를 정한다든지 상대와의 대화를 조절하는 것을 조절적 제스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응적 제스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추울 때 우리 손 어떻게 하죠? 추워. 손을 막 비비죠. 곤란하면 어떻게 막 뒷목을 막 이렇게 비벼요. 그렇죠? 손톱이나 막 펜 끝을 이렇게 물어뜯기도 하죠. 나를 적응시키기 위해서 이제 긴장하거나 하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적응적 제스처. 이렇게 4가지를 분류를 해 보았는데요. 우리의 뇌가 3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1952년에 미국의 뇌과학자 폴 맥클린이 뇌를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영장류의 뇌인데요. 파충류의 뇌가 가장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포유류의 뇌가 생겼고 그 다음에 영장류의 뇌가 가장 나중에 생겼습니다. 영장류의 뇌가 이제 동물과 사람을 구별짓게 해주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뇌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이 표를 왜 보여드리냐? 바디랭귀지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 가운데 포유류의 뇌, 변형계라고 합니다. 포유류의 뇌가 우리의 바디랭귀지를 표현해주는, 몸짓을 표현해주는 뇌의 부분입니다. 포유류의 뇌는 어떠한 이제 본능적이거나 또는 안전에 관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미처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는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지라고 결정하기 전에 이미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한다든지 몸에서 땀이 나게 한다든지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감정 상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보고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전하면서 영장류의 뇌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영장류의 뇌가 무엇을 하는지 봤더니 우리가 무언가를 인지하고 지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영장류의 뇌입니다. 그래서 영장류의 뇌는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차가 확 하고 끼어든 거예요. 저는
운전을 하다가 차가 끼어드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겠죠.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얼마나 놀랐어요. 저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너무 놀랐기 때문에 저의 막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막 뛰기 시작해요.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해요.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표류의 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5분 정도 지나고 안정이 되고 다시 좀 이성을 다시 이제 침착하게 찾기 시작하면서 아, 정말 방어 운전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영장류의 뇌입니다. 위험의 순간에 저한테 막 신체적인 신호를 줘서 저한테 알람을 주는 게 표류의 뇌, 다시 이성적으로 돌아와서 사람처럼 보여지게 하는 게,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이 영장류의 뇌인데요. 미국 UCLA 교수 알버트 메러비안 교수가 있는데요. 이 알버트 메러비안 교수의 이름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알버트 메러비안 교수가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과연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 실험을 연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할 때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첫 번째는 단어, 두 번째는 목소리, 세 번째는 몸짓. 보시면 아까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란 언어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또는 내가 상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숫자는 7과 38, 55는 상대적인 숫자인가요? 절대적인 숫자인가요? 상대적인 숫자인 거죠. 이 숫자가 만약에 절대적인 숫자였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제가 강의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오는데 강의에 대한 내용, 그 단어가 되겠죠. 어떠한 언어로 어떠한 내용을 채웠느냐. 단어 7% 해당하는 강의의 내용, 컨텐츠의 내용은 뭐 전혀 비언어와 관계도 없고 뭐 제가 운동한 이야기, 여행 다는 이야기를 꽉 차 있는데 저의 목소리 38% 해당하는 목소리는 막 은쟁반의 옥구슬이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 55%에 해당하는 이 바디랭귀지 표정은 훌륭해요. 그럼 모든 게 다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거 이외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생각해야 되는 다른 요소들이 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비교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7%의 단어와 38%의 목소리가 서로 이제 싸움을 한 거예요. 단어와 목소리가 맞지 않는다? 자, 그럼 맞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단어와 목소리. 보통 잘했어 라는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잘했어, 잘했어라는 단어의 내용을 목소리가 강화시킬 때, 도와줄 때, 일치할 때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하죠? 말투 어떻게 하죠? 잘했어, 야, 잘한다, 멋져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요거 이제 한번 바꿔볼게요. 단어는 잘했어 그대로인데 목소리, 말투만 바꿀 거예요. 어떻게?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투로. 잘한다. 근데 이 말 듣고 오호 칭찬받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죠? 네, 상사가 어휴 잘한다 잘해 잘한다 잘하는 짓이야 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실 수도 있지만 그 회사에서 오래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어때요? 몸짓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잘한다. 정말 잘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박수치고 이렇게 해주고 막 미소 보내주고 막 톡톡톡톡톡톡 해주죠. 근데 잘했다라는 내용과 그 행동이 맞지 않을 때 많이 있는 상황이 어떤 걸까요? 주로 제가 들어드리는 예시는 이런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제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있을 때 무언가 지금 여성분이 화가 났어요. 삐졌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대부분 이제 삐지거나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화 안 났다고요. 괜찮다고 아무거나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상대방, 화가 안 났구나. 괜찮구나. 아무거나 먹으러 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단어의 내용과 보이는 몸짓이나 표정이 다르면 이거 이상한데? 라고 판단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또는 나는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저를 취직시켜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이 면접관은 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기소개를 할 때에도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만 고민을 하지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들릴까,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야,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줘.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이게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뇌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이야기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나 또한 입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그 보여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비언어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진실성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배려를 훨씬 더 정확하게, 훨씬 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전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상대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희가 준비한 오늘 첫 번째 강의와 그리고 나머지 총 10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 상대방의 진심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짓을 읽어주는 여자 이상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